이 사진, 제 어릴 때 사진인데요. 김태민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5살 남자아이의 모습이 자신이 보육원에서 몰래 간직해온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에 가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제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김태민 경찰관이 출동 신고서를 받아든 건 그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한성그룹 회장 한국진이었고 신고 내용은 상당히 특이했죠. 사기범 신고네요. 근데 재벌가 아들 사칭이라니 뻔뻔하기도 하다. 동료 박 형사가 혀를 찼습니다. 태민은 신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한국진 회장의 아들 한민우는 1994년 5살 때 유치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실종됐습니다. 30년간 찾지 못했던 아들을 자처하는 남성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였죠. 형사님, 이런 사건 처음 보시죠? 태민이 물었습니다. 올해로 경찰 5년 차인 그에게도 생소한 사건이었거든요. 아니야. 돈 많은 집에는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유산 노리고 가족 행세하는 놈들 말이야. 박 형사는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차 키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증명하려는 걸까요? DNA 검사라도 하려나? 그러게 말이야. 뭔 배짱으로 나타난 건지 궁금하네. 강남구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서 늘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한성그룹 본사 건물을 지나 회장 사저로 향하는 동안 태민의 마음 한편에선 묘한 호기심이 자라났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이는 지금 자신과 같은 나이일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착했네. 야, 저기 봐라. 진짜 성같이 생겼네. 박 형사가 감탄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정말 웅장했어요. 3층 규모의 서양식 건물의 넓은 정원까지 태민이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집보다도 화려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성이 이들을 맞았습니다. 태민과 박 형사는 그를 따라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혹시 사칭범은 어디 있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이미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뻔한 가짜라서 경찰관님들께는 혹시 모르니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집사가 답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더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신사가 나타났어요. 한국진 회장이었습니다. 경찰관님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회장의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권위가 느껴졌지만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그리워한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은 태민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 곳곳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한국진 회장과 고운 얼굴의 여성,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민우 어머니는 아이가 실종된 지 5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한국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픈 상처였나 봅니다.
그동안 아드님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설탐정도 고용해보고 실종아동 찾기 단체도 다 뒤져봤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민우라고 하더군요. 어떤 근거를 댔습니까? 뻔한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어요. 민우가 실종된 날짜, 당시 입고 있던 옷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신문 기사에도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과거 사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민우라면 뭔가 다를 텐데 말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거실 벽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곳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대형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게 민우 마지막 사진이에요.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죠. 태민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사칭범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가 수사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집사가 차를 가져왔어요. 은쟁반에 고급스러운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온 사칭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사건 조서를 작성하려면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어색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진짜 집 아들이라면 어릴 때 추억 같은 걸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신문에 나온 사실들만 읊어댔어요. 한국진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도 한편으로는 진짜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테니까요. 명함이나 신분증은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워낙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박 형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은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실종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집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이 방을 그대로 보존해둔 것도 보였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던 흔적들도 눈에 띄었거든요. 참고로 여쭤보는데 30년 전 실종 당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면 현재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사설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다녔어요. 한국진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떠오르는 모양이었어요. 혹시 납치 가능성은 없었나요? 돈을 요구하는 전화 같은 것 말입니다.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었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보통 유괴범들은 돈을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민우 사건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당시 CCTV 같은 건 있었나요? 1994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어요. 유치원 근처에 하나 있었는데 민우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까지는 나왔거든요. 그 이후가 문제였죠.
태미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5살 아이가 혼자 실종되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았어요. 길을 잃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데려간 거였죠. 민우가 평소에 낯선 사람을 잘 따라갔나요? 전혀요. 오히려 낯가림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저나 아내 말고는 잘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를 아는 누군가가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죠. 혹시 당시 집안 사정은 어땠습니까?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영권 다툼이나 회사 문제로 인한 보복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회사가 지금만큼 크지 않았어요. 중견 건설사 정도였죠. 특별히 원수질 만한 사람도 없었고, 한국진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런데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민우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에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민우 옷을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날 입고 있던 파란색 티셔츠였는데 태민과 박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였어요. 유괴범이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 옷은 지금 어디 있나요?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아마 아직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태미는 메모장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30년 전 증거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라면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밖에 기억나는 특이한 점은 없으신가요? 민우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상한 남자를 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유치원 근처에서 아이들을 계속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수사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목격자 진술도 제각각이었고 한국진 회장이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우를 잃고 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었거든요. 태미는 한국진 회장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아이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러우면서도 안타까웠거든요. 회장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민우가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이나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었나요? 진짜 아들이라면 그런 걸 기억할 텐데요. 한국진 회장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들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았어요. 민우는 레고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자동차 만들기를 좋아했죠. 그리고 왼손잡이였습니다.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했고요. 태민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왼손잡이였거든요.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 그리고 민우는 목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여기 이쪽에 회장이 자신의 목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태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자신에게도 그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는데 혹시 어떤 모양의 점이었나요? 동그란 점이 2개 있었어요. 마치 쌍둥이 점 같았죠. 태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에도 똑같은 점이 2개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점의 위치나 모양이 비슷한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민우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뭐였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태민은 왠지 그 답을 기다리며 긴장했어요.
김치찌개였어요. 아이가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나이인데도 말이에요. 태민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보육원에서도 김치찌개 날이면 늘 기뻐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우는 잘 때 반드시 인형을 안고 잤어요. 작은 곰 인형이었는데 어디를 가든 그 인형을 들고 다녔죠. 회장이 말하는 동안 태민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갈색 곰 인형을 안고 자던 기억.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거든요. 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DNA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도 가짜 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잖아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점점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만약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DNA 검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박 형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단 신고 접수는 마쳤습니다. 혹시 또 사칭범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한국진 회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태민과 박 형사는 거실을 나서려다가 태민이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아이 사진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이 보육원에서 간직해온 낡은 사진 속 옷과 똑같았거든요. 파란색 티셔츠에 빨간색 줄무늬. 그것도 매우 특이한 디자인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가짜 아들을 잡으러 간 경찰관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사진을 발견하다니. 과연 태민 경찰관이 30년 전 실종된 그 아이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점점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차 안에서 태민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어요. 왼손잡이인 것, 목의 점,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 옷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평소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하던 태민이 오늘은 유독 말이 없었거든요. 아,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뭘 그렇게 생각해? 간단한 사기 사건이잖아. 태민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혹시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사실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5살 이후에 기억만 있거든요. 박 형사가 운전하던 손을 멈추고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보육원에 있기 전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아,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상실증이 온 거구나. 그런 경우 종종 있어.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단순한 기억상실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사님, 1994년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 기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으려고?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지금까지는 궁금해도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았어. 내일 보육원 기록을 확인해 보자.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3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거든. 다음 날 아침 태민은 박 형사와 함께 서울시 아동보호소를 찾았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여러 보육원이 통합되기 전이라
기록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1994년도 입소 기록이요?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이 오래된 서류철을 뒤적거렸습니다. 컴퓨터로 정리되기 전에 수기 기록들이었어요. 여기 있네요. 1994년 7월 15일 김태민. 나이 추정 5세. 태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추정 나이가 나와 있었어요. 추정 나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른다는 뜻인가요? 네, 발견 당시 아이가 자신의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추정으로 기록했어요. 발견 당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발견됐나요? 공무원이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강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상실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없었다고 하네요. 태민과 박 형사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한강 근처 발견, 기억상실. 이건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었어요. 혹시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은 없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미아 발견 신고가 들어갔을 테니까요. 일단 사건 번호를 확인해 드릴게요. 한참 후 이들은 30년 전 사건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94년 7월 15일 새벽 한강 뚝섬 근처에서 5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발견됐어요. 아이는 기억상실 상태였고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 사건과 한민우 실종 사건이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태민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국 단위 수사 시스템이 없었어. 각 서별로 따로 수사했거든. 게다가 한민우는 강남에서 실종됐고 태민이는 강동에서 발견됐으니까 담당서가 달랐을 거야.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날 오후 태민은 혼자 집에 돌아와 보관하고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천 조각, 그리고 플라스틱 단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의 모습, 한국진 회장 집에서 본 사진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아이 같았어요. 정말 나일까? 태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한민우라면 왜 한강에서 발견됐을까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다음 날 태민은 박 형사에게 부탁해서 1994년 당시 수사 기록을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태민이 발견된 날이 한민우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이틀 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있어. 박 형사도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30년 전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라. 1994년 7월 13일 한민우 실종 기사가 있어. 그리고 여기 7월 16일에 한강에서 미아 발견 기사도 있네. 화면에 두 기사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실종 기사에는 한민우의 사진이, 미아 발견 기사에는 신원 미상의 5세 남아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당시에 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마 담당서가 달랐고 아이가 기억상실이라 신원 확인이 어려웠을 거야. 게다가 한민우가 실종된 곳과 태민이 발견된 곳이 꽤 멀거든. 박 형사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동구 뚝섬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까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좋겠어. 한국진 회장님께 연락해보자. 박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한국진 회장은 놀라면서도 기꺼이 검사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회장님, 혹시 내일 병원에서 만나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한국진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태민과 한국진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만났습니다. DNA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태민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민우가 맞다면 한국진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결과를 기다려봐야죠. 태민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자신이 한민우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태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시간들, 경찰이 되고 싶어 했던 이유, 정의감이 남달랐던 것. 혹시 이 모든 게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연관이 있을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의사의 말에 태민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민우였던 거예요. 30년간 찾던 아들이었던 거였습니다. 박 형사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야, 축하한다. 진짜 아들이었네.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더 컸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그렇고 30년간 몰랐던 아버지가 생긴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한국진 회장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민우가 맞나요? 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태민은 아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청담동 저택으로 가는 길, 태민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동네의 아들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민우야. 한국진 회장이 태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었어요. 회장은 태민의 손을 꽉 잡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태민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천천히 하자. 너도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울 거야. 한국진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3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강에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태민이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찜찜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도 수상한 사람을 의심했었어. 한국진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요? 우리 집 운전기사였어. 민우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일을 가끔 했거든. 그런데 민우가 실종된 다음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어. 태민과 박 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언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뭔가요? 이강수라는 사람이었어. 당시 30대 초반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어. 박 형사가 즉시 메모를 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민우를, 저를 한강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마도. 처음에는 유괴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린아이라 부담스러워서 어딘가에 버린 게 아닐까 싶어. 한국진 회장의 추측이었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5살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몸값을 요구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태민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런 신분 변화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침에는 고아 출신 경찰관이었는데 저녁에는 재벌가 아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박 형사와 함께 이강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주민등록 추적 결과 이강수는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태민과 박 형사는 이강수를 찾아냈습니다. 60대가 된 그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이강수 씨죠? 저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왔습니다. 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이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30년 전 한민우 사건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강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뭔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 다음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지셨나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이강수는 태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설마 이분이 그때 그 아이? 네, 맞습니다. 저예요. 태민의 말에 이강수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마음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강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제서야 30년 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제가 민우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어요. 근데 회장님 지시로 다른 곳에 들렸다가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에 박았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민우가 머리를 다쳤어요. 태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상실의 원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나요? 아니요.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무면허 운전을 했거든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강수가 고백했습니다. 30년 전 그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에. 근데 의사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엔요? 민우가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를 보고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 이름도 집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이강수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참담함이 아직도 생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강에 버린 건가요? 태민이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났어요. 무면허 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감옥에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강 근처 병원에 다시 데려다 놨어요. 민우가 당신이 깨어나면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강수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결국 그는 5살 아이를 사고로 다치게 한 후 자신의 처벌이 무서워서 아이를 버린 거였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한민우 찾기 광고 나올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이강수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박 형사가 수갑을 꺼내려 하자 태민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태민은 이강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린 장본인이지만 지금 보니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강수 씨,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자랐고 경찰도 됐어요. 물론 30년간 아버지와 헤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이강수가 고개를 들어 태민을 봤습니다. 당신도 30년간 충분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태민의 말에 이강수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가짜 아들을 잡으러 간 경찰관이 알고 보니 진짜 아들이었다니. 상상도 못할 반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한 한국진 회장님의 마음,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온 태민의 삶, 그리고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이강수까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네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특히 태민이 이강수를 용서하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노보다는 이해를 선택한 거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